금년도 이제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사실 모여서 이렇게 하던 회의들이 엊그제 같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줌으로 이렇게 회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하튼 그 코로나가 격화가 되면 같이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사실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곽정원 교수님은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경기도에서 그때는 이름이 좀 달랐습니다만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전신 경기과학진흥원 원장을 하셨고 또 그전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과학 전문 기자로서 중앙일보에서 쭉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귀중한 손님 오늘 모셨고 토론자는 또 조금 이따 다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곽재훈 교수님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렸습니까? 네. 이게 제가 최근에 줌으로 여러 가지 발표도 보고 회의를 해보니까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해보니까 이 발표가 20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체 내용 전체도 1시간 넘어가니까 막 귀가 아프고 막 몸이 떨리고 하는데 아무튼 엑기스만 뽑아갖고 좀 빨리빨리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 사회자께서 말씀 안 해주셨는데 제한 시간이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4시부터 1시간 정도 계획을 했고요. 네. 우리 곽 교수님은 20분에서 30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되고 토론자분들은 10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말에 이제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번지기 시작해갖고 지금 약 1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이 지금 이제 감염이 됐고 150만 명 가까이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것이 지금 예방 백신이 나와갖고 지금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첫 이제 접종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런던발 또 변이 코로나가 또 나타나갖고 또 하나의 파고를 갖다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이렇게 돼서 그냥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지지난주에 타임즈 카바 스토리에서는 최악의 해 2020 해놓고 나서 카바 스토리를 X자 표시를 했습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다. 그리고 일본의 지금 가장 번화가라고 하는 일본의 동경의 시부야 거리에 광고탑이 하나가 있는데 그 광고탑에 이름이 마이따나 하면서 2020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꺼져라, 끝났다, 졌다, 지겹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긋지긋한 2022년 갖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여하튼 2020이 이제 그렇게 해서 가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격동의 1년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2021년부터는 전환의 새해다. 그래서 격동이라는 건 누구든지 아니지만 왜 전환의 해가 되는지 그래서 2021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고 그것이 한국의 침노를 잘 살피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다음 장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은 넘어가시죠. 지금은 이성의 한계 3불의 시대라고 하는데 한 10년 전에 블랙스완이라고 오지 않습니까? 잘 안 나오는 거지만 한번 나타나게 되면은 사회적인 임팩트가 크다. 그래서 블랙스완의 시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진짜 본격적인 블랙스완의 시대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 해는
1차 대전, 2차 대전 두 개 전쟁에서 겪은 피해보다도 더 큰 피해와 안보를 해치고 있어요. 국가의 안전을 해치고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1928년, 29년, 30년 이때 유행했던 세계 대공황보다도 더 큰 침체를 몰고 온 어마어마한 그 임팩트를 가진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 이성의 한계에 봉착해서 우리는 앞을 내다보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수학자들도 그렇고 물리학자도 그렇고 경제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불가능성, 불안정성, 불확정성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죠. 매년 12월 말이 되면 영국의 이카노미스트지가 그 해,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세계가 어떤 모양이 될지 해서 이렇게 이제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왔는데 최악의 해가 가고 2021 온다 해고 중앙일보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신 개발이 성공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경기는 좀 회복될 텐데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저기 트럼프가 만들어놓은 세계 무질서가 바이든이 오더라도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뀐다 안 바뀐다고 하는 찬반 양론이 그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했는데 그저 트럼프 때 단순하게 어떤 그 하나의 그 싸움의 시작이라고 봤는데 이제 바이든 시대 와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중국도 이미 그 무역 그 체제라든가 아니면 기술 개발 체제라든가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기업들은 기업 혼자 스스로 생존하기도 어렵지만은 정치 환경이 다 바뀌니까 그것이 또 압박으로 오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야말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들이. 이것이 내년도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역시 그 재택근무하고 언택트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리모트 워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유행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 수요가 해외는 못 가더라도 국내 여행 수요 늘어나고 이른바 리벤지 복수 수요가 그러니까 못 가서 열받아 갖고 확 저질러 버리는 이런 리벤지 컨섭션 디맨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역시 또 기후 변화는 최근 들어서는 기후 변화를 그런 얘기를 안 쓰고 기후 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가 뒤에 존재하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나라 경제가 피폐화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게 된다. 또 하나는 올림픽 엑스포 이것이 연기가 되는데 UAE 엑스포 동계올림픽 연기가 되는데 내년으로 하지만 역시 또 내년도 또 똑같은 모습으로 가갖고 이런 큰 압박을 가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팬데믹 그러는데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더 큰 위기 요인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뉴클리어 그 테러라든지 또는 어떤 인종 어떤 그 문제든지 어떤 폭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홍수 가뭄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팬데믹 때문에 묻혔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위기 요인들도 있다. 그래서 내년은 굉장히 좋은 해 같지만 2021년은 그 최악은 같지만은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근데 이때 편집장이 뭐라고 했냐면 It's not all doom and gloom이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기 파멸적이고 모든 일이 이렇게 우울한 건 아니다. 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듯이 The World in 2021 해놓고 이 저기 게임기를 놓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잭팟이 쏟아지는데 이게 21이 기준이 돼 갖고 21에 가까운 곳이 돈을 먹게 되기 때문에 21년에 희망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있고 실제로 내년은 음력으로 봐서는 저기 신소의 해입니다. 신소는 꾸준하게 재산을 많이 몰고 온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는 괜찮은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일본은 이렇게 된다 해갖고 매년 일본에서 가장 이때쯤에서는 가장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미쓰비시하고 미쓰비시 은행이 만든 리서치 센터인데 거기서 늘 새해를 이렇게 점검하는데 그 새해에 있어서 키 트렌드를 뽑았어요. 그게 뭐냐면 6개를 뽑았는데 나가 역시 AI 시대다. 그래서 AI가 함께 경제를 창조해낸다. 그래서 AI가 이제 데이터만 만드는 게 아니고 데이터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AI가 데이터를 통해서 경제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본격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박성욱 박사 나와 계시지만 데이터 경제학이 드디어 이제 내년부터 빛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그 키 트렌드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엔이 2015년에 만들었는데 2030년까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갖다 했는데 SDGs 그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도 이제는 이런 쪽에서 하나의 그 시장을 찾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공전 시대에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많이 그 지어질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유행처럼 번질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붐, 스마트 시티로의 시프트가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위드 코로나, 감염증과의 공생을 통해서 공생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시장, 듣도 보도 못한 시장들, 듣도 못한 일들이 생기는데 이걸 경제 쪽에서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찬스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른바 너치 시장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행동경제학이 지난번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것이 더욱더 발전돼 갖고 실제로 현장에 그 갭이 존재하는 격차가 존재하는 그런 그 연령 격차라든지 젠더 격차라든지 아니 빈부 격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이제 행동 경제학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사회적으로 이제 그 실현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탈탄소 사회로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은 그 해외 유명한 그 인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다 여섯 사람이 다 그 지난해말부터 올해까지 이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다 만드는데 이 사람들의 다양한 얘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코로나 후의 세계를 이렇게 점검하고 있고 스코트 갤러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팬데믹에서의 그 가파가 점점 강대해질 것이다. 라고 해갖고 포가파 사기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번역책이 있는데 역시 그 사람이 얘기했던 대로 다음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음 화면입니다. 가파가 이렇게 자본시장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8조 달러, 뭐 6조 달러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그 자본 형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장면을 보시게 되면 역시 이것도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다니엘 그 야르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거는 기후변화 관련된 겁니다. 에너지 기후변화에서 세계 각국이 각축전을 부리면서 또 하나의 국제적인 크라이시스를 갖다가 만들게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걸 더욱더 가속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무튼 이것이 그대로가 간다면은 이코노믹 다크 에이지 이것이 이제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이걸 갖다 슬기로 극복하게 되면 찬스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지난번에 박성욱 박사가 연구 주제로 발표한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하나 따온 건데 역시 이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가 있고 뭐 한데 거기서도 보면은 현재로서는 2, 3 이제 암울한 것보다는 시나리오 1 백신이 올해 개발되고 내년 말까지는 다 개발되고 이것이 접종이 됨으로써 이런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것들은 피해는 줄어들고 오히려 이것들이 이제 경제를 갖다가 다시 약동시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가 오지 않느냐 해서 아주 낙관적인 전망인데 마침 2020년 말에
백신이 나오면서 상당히 그런 그 시나리오 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접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그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이카노미스트 이번 주에 나온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한국 경제 영향을 받았는지 보니까 놀랍게도 이 그 6개 부문에 걸쳐서 한번 봤습니다. GDP가 코로나 때문에 하락되느냐, 노동시장이 참 취약하게 되느냐, 아니면 경제 구조가 약해지느냐, 아니면 건강 관련된 믿음이 이제 소실되느냐, 정부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소실되느냐, 그다음에 경제와 그 재정의 그 불균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정책은 어떻게 정책이 어떻게 이제 안 먹히고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6가지를 놨는데, 이 중에서 현재로서 몇 가지 비교하는 필리핀,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런 데가 큰 타격을 받고, 타격을 안 받는 쪽은 이제 미국서부터는 타격을 좀 덜 받는 쪽인데, 한국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는 가장 타격을 안 받는 나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봐서는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성공 사례가 아닌가. 예를 들면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가운데서 가장 덜 피해보는 나라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는 거, 평가받고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세계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가운데서 그다음 평가는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가운데서 한국은 그러면 내년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 것이냐. 역시 이제 우리는 이제 물론 정치도 있고 하겠지만 경제면을 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의 예산은 555조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R&D가 27조,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이 29조, SOC가 26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R&D는 우리가 추경까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올해 추경도 뭐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러면 30조 시대가 되지 않느냐. R&D 30조 시대. 그러니까 한 정부가 20조에서 시작해가고 정부 기간 내 5년 내에 30조 되는 10조가 늘어나는 케이스는 이건 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20조에서 시작한 정부가 30조를 지향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주목거리고, 또 하나 이름에 따라서 민간 섹터에서도 동원돼 갖고 결국 100조 원 시대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해서 내년은 우리가 100조 원 시대로 감히 한번 잡아보는 거죠. 최근에 정부에서 대통령 주재로 회의도 했지만 100조 시대에 이제 한국의 이제 방향이라든지 했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팽창한 가운데서도 일단 경제가 급하기 때문에, 삶이 급하기 때문에 팽창 예산을 하고 살 수밖에, 슈퍼 예산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R&D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위기 요인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0대 중점 프로젝트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역시 뭐니 해도 이번 정부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하이라이트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뒤집어 보면은, 한번 돌이켜 보면은, 정권 초기에 문재인 정권은 정권 초기에 과학기술 정책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중기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미래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오라든가 해서 3대 3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또 이제 산업정책 쪽으로도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후반기에 와서는 한국판 뉴딜로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판 뉴딜 정책이 모든 정책의 하나의 결집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은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정책의 기조를 갈 것입니다. 물론
다음 정권이 2022년에 출발하는 다음 정권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이제 문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큰 틀을 정해놓게 되면은 제목은 바꾸더라도 상당 부분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내용에 들어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여기에 따른 재정 투자와 제도가 어떻게 개선이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주목이 되고 또 하나는 뉴딜 정책이 과연 얼마큼 진정성을 갖고 또 지속 가능성을 갖고 갈 것이냐 했을 때 뉴딜 정책의 실무 지원단의 조직도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한국 경제는 앞으로 다음입니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그다음입니다. 한국 경제의 신성장 전략을 우리가 이제 짜야 됩니다.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 하나의 사회 변화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가 또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양대 축 사이에 과학기술과 산업전략으로서의 한국판 뉴딜이 존재하는 거죠. 한국판 뉴딜은 그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기 위해서는 융합기술 산업 강화 전략이 필요하고 일자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 행정혁신,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행정혁신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뉴노멀 제4차 산업 가속화를 응원해 주면서 한국판 뉴딜을 끌고 나가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여기서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죠. 그래서 공공민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장면에 봤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보는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을 보게 되면 랩하고 연구소가 되겠죠. 이쪽은 아무래도 자연과학 중심이고 이런 기술과 이런 사이언스 테크놀로지가 인 소사이어티 속으로 들어가서 이 실현되는 것이 의료, 헬스케어, 기상기후, 에너지, 도시 정책에만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자연과학하고 인문학하고 사회과학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그래서 랩 연구소가 이제는 현장과 사회로 들어가는 또 현장과 사회의 요구가 랩 연구소에 또 들어오는 이러한 것을 이제 요구하고 되고 있고 그거를 끌고 나가는 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들이 바로 여러 데이터 기반의 처리 기술,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물론 AI하고 뭐 이런 센서 로봇은 뭐 여기에 같이 들어가겠지만 여하튼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이 대 변화가 생기게 돼 있다. 또 하나는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러한 미시경제정책, 과학기술과 산업정책이라는 미시경제정책을 보면서 전체적으로는 그 거시경제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그는 아무래도 공급 중시로 가야 되지 않느냐.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이 또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이 수요 중시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공급 중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1920년대에 미국에서 했던 루즈벨트 뉴딜 정책이 케인지안식의 본격적인 수요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문재인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공급이 상당히 중시되는 새로운 형태의 뉴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공급 중시의 경제 뉴딜 정책에서는 아무래도 노동 생산성이 중요한데 노동 생산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휴먼 캐피탈이 결정적이다. 그래서 이 정책에서는 인재 양성이라든가 본격적인 어떤 그런 개방성이라든가 노동시장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경쟁 환경의 바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그 방안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공급 중시 경제주의고 여기 핵심은 이러한 여러 가지 팩터들을 조정하면서 기업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올해의 과제가 되겠다. 새해의 과제가 되겠다. 그러니까 새해에 모든 것이 침노는 기업이 어떻게 동참하게 하느냐. 그것이 큰 어떤 그런 과제가 되고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어떤 그 기로에서는 한국을 좋은 방향, 나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여러 가지의 판단 자료가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논점은 다음에 한국판 유지 정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이게 왜 성공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될까, 근데 성공하려면 또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점에 좀 착안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논점 정리 및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2021년 한국의 침노라고 쓴 이유는 왜 침노냐, 코로나 위기를 과학기술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모멘텀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침노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듣고 제가 분석해 본 겁니다. 주요 트렌드를 이끌고 갈 원동력은 결국 과학기술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각국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두드러집니다. 일본의 스가 정권 지난 9월에 출발한 스가 정권의 어떤 정책, 그 다음에 10월 말에 발표한 중국의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14조 5개년 계획, 또 바이든의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이런 것들 쭉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과학기술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중시 여기저기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이렇게 했고, 집권 중기로 가서 3대 산업 육성 정책을 하반기로 가서 좀 들고 나왔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 또 이것이 왜 성공해야 되느냐, 이거 성공하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비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경제대책의 집대성이 바로 한국판 뉴딜 정책입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 예산 100조 원 시대에 과학기술 정책이 국가 경제정책을 리드하는 첫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핵심에 있는 한국의 과학기술력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비대면 사회에서 달라진 교육 방식, 일하는 방식, 삶의 방식을 지탱하는 다양한 과학기술 활용과 의료제약기술의 국제 경쟁력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를 감싸는 포용사회 실현 등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것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다 있지만 우리들도 어느 순간 오피니언 리더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 오피니언 리더는 이럴 때일수록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2개의 세계대전이 최대의 안전 위기에 봉착해 있고, 경제적으로도 대공황이 최악의 침체 상태에 처해 있다. 또 하나는 감염 대책이 물론 최중요한 과제지만 여전히 많은 곤란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 공경을 만약에 넘는다면은 새로운 생활 방식에 일하는 방식의 스타일, 기술의 응용이 좋은 찬스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변화에 주목해 갖고 이 세상이 한꺼번에 변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거는 범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지 말고, 지금과 같이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대는 세계나 한국의 경제 정치에 개개의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을 감지해 분석하고 대응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만일 우리의 이런 예상들, 오피니언의 예상들이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화를 먼저 빨리 성취하거나 또는 대비해서 상황에 따라 수정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침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시길래 한번 경기도를 보세요. 그러면 이 광교, 판교를 놓고 성남, 화성, 동탄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여기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또 5년 뒤에 이 엑스벨트, 저쪽 구로서부터 동탄으로 이어지는 성남에서 화성으로 이어지는 ICT 벨트와 BT, 바이오테크놀로지 라인, 이 2개의 벨트를 한번 보시면은 하나의 좋은 차관점이 생기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도 오늘 어느 당에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서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하면서 나온 게 뭐냐, 마곡을 또 다시 한번 새로운 마곡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서울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과학기술 클러스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 또 하나의 가능성을 주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사안에 그 연연해 하지 말고 그 사안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1, 2년 후에 인사이트, 1, 2년 후에 어떻게 바뀌어진지 3년 내지 5년 후에 추세가 어떻게 그 트렌드, 5년에 10년에 포사이트, 10년에 30년에 파사 이런 거 갖다가 놓고 이런 타임스팬을 놓고 국제 글로벌하는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사회 인프라, 기술 및 산업 변화, 기후 변화, 에너지, 도시 문제, 뭐 글로벌화 이런 거 갖다가 한번 진단해보고 예측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아젠다를 만들고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끝으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과거에 30년 전쟁에서 유럽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게 전쟁이 너무 지루하니까 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병이 창궐하니까 이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특히 정말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혼자 사는 안전한 외딴 섬이 없으니까 일레드 스테빌레티 이졸레 이것을 지향하는 그 웅축된 마음이 오그라진 마음이 굉장히 저기 만연됐어요. 저기 유럽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또 이런 안전한 외딴 섬을 말도 안 되는 꿈속에서나 있어서는 안전한 외딴 섬 그런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저기 너무 그 내향적으로 가지 말고 좀 더 크게 큰 눈으로 시야를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내년에는 2021년 한국의 침노는 격동의 1년을 지난 가운데서 전환의 새 2021년 바로 앞으로 5년 후, 3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그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겠다. 그래서 2021년은 22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침노를 결정하는 시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침노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게 또 과학기술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정 토론자가 세 분이 계십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의 박문수 박사님,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윤호식 박사님, 그다음에 한밭대학교의 박상욱 박사님이 계신데요. 지금 플로우에 최희석 박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카리의 중앙육 박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에 토론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세 분 지정 토론자 뒤에 한 말씀씩들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니까 건설기술연구원의 배경 박사님, 또 창동용어의 박영걸 선생님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일단 첫 번째로 생산기술연구원의 박문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문수 박사입니다. 박재원 원장님의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본의 그 미래 2021년도 예측에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다양한 정책 자료에 기반해서 2021년도에 관련된 교수님의 여러 가지 해안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대안까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전반적인 이걸 다 코멘트하기보다는 일단은 과학기술 정책과 그다음에 대안은 출연연의 과학기술 혁신은 또 어떻게 2021년도에 대한민국에 기여하면 좋을까,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자료 중에서 좀 제가 주목해서 본 것 중에 하나는, 제가 2021년도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 정책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추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 거는, 발표하신 자료 중에 미중 기술 무역 갈등이 우리나라에 또 크게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다음에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된 백신이 전체에 다 맞아서 이게 몇 년에 생길 때까지도 엄청나게 산업에 영향을 미칠 거고, 박문수 박사님, 관련된 혹시 혼자 계시면 마스크를 벗어주면 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는 다 마스크 쓰고 하는 게 대안이라서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이제 그 코로나19에서 디지털 혁신 기반 언택트 산업이 뜰 거고, 마침 또 이번에 24일 날 발표된 우리나라의 그 탈탄소 관련된 기후변화 제5기 전력
전력 기본 계획이죠. 그 관련돼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2030년에 대한민국 탈탄소 계획, 2050년에 탄소 중립 관련된 안서부터 상당히 기후변화 대응단 여러 가지 전략이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화되는 방안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과학계도 그거에 관련된 많은 내용을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몇 가지 실행 계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 11월 달에 제14차 5개년 기획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에 많이 중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 원천 기술 개발 측면, 그 다음에 산업적 측면에서 기술 개발을 많이 전략을 많이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미국과의 기술 갈등 때문에 과학기술 자립과 내수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 정책, 산업 정책을 갖다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내년도 과학기술 정책도 대응해서 혹시 우리도 공동으로 협력할 과학기술 개발,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특히 전기자동차 관련된 배터리나 관련된 협력 산업 진출 방안서부터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 동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내년도면 제2000년도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니까 그거에 대한 전략을 좀 더 짜서 좀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일본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제6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마침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19를 반영한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내용이 많이 들어간 게 팬데믹 관련된 것도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일본이 5기까지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일본이 과학기술로 노벨상을 많이 탄 나라지만은 국민의 생활을 갖다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이 국민의 생활 접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으로 이제 전략을 수정해서 그거에 안이 제시가 될 겁니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기까지 가장 중요한 소사이어 5.0 이를테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본의 비전 중심으로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많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제6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기술 혁신 관련 기술 개발에 인문과학까지 접목해서 국민의 생활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우리가 사실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우리도 아직은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2018년에서 2022년도까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진행 중인데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2021, 20 이제 2개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본계획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4차 산업혁명 중심 위주의 기본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비전이나 핵심 전략기술이나 그다음에 핵심 유망 분야 전략기술 발굴하는 거에 국민 생활 안전에 관련된 재난재해 특히 코로나 팬데믹 같은 거에 대한 전략이 사실은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2040년까지의 비전인데 좀 내년에쯤 기회가 된다면은 사실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이 국민의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팬데믹 재해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수정 보완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 전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 산업기술 정책의 기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에도 이 팬데믹 관련 내용을 좀 수정 보완해서 그래서 아까 발제하신 우리나라의 4년도 10대 그런 기술 개발 그런 것도 수정된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진행된다는 그런 식의 모습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10대 추진 분야 중에 일본 한국판 뉴딜이나 9번째 K방역 이런 거에도 다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 드린다면은 내년도에 사실은 이게 약간 우리 일자리 창출이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었는데 두 번째 내년도 한국 추진계획 과학기술 예산 추진계획 중요한 분야 하나가
200만 개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과학기술 분야는 어떻게 여기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시사점이 있는 게 뭐 자꾸 일본 얘기만 해서 그런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처럼 거기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과학기술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된 나라라서 ODA를 통해서 개도국에 이를테면 아세안 같은데 고부가 가치 과학기술 인프라 수출을 하는 추진을 일본의 국토교통성이나 그다음에 과학산업성서부터 범부처가 협력해서 그런 뭐 이를테면 고속철도, 항공, 무슨 뭐 ICT 인프라서부터 그런 식의 수출 계획을 발굴해서 그거를 수출하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ICT나 뭐 건설이나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가 우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산업통상부와 그다음에 그 국토교통부 등이 협력을 해서 이런 식의 우리도 인프라 수출을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는 뭐 중동도 그렇고 그런 거한 그 사업을 짜게 되면 만들게 되면은 좀 과학기술에 기반한 고부가 가치 일감 창출, 일자리 창출 그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그 2030 탈탄소 전략이나 2050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응한 사실은 그 약간의 녹색 성장 전략서부터 실행 방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게 뭐 단위 박사들이 개별적인 연구할 게 아니라 출연연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2030 탈탄소 전략, 그다음에 2055 그 탄소 중립에 대응한 이를테면 출연연 녹색기술 전략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이 녹색 기술에 관련된 녹색 성장 기술에 관련된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그에 기반한 성과 확산을 4년을 통해서 기업체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 그 출연연이나 그 과기부하고 국가기술연구가 한번 혁신할 방안 중에 하나가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에 이런 식의 국가적으로 출연연이 담당해야 될 이를테면 국가적 임무 관련된 기술을 기획할 수 있는 미래 전략 기술 센터 같은 걸 구축해서 이런 녹색 기술 전략,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데이터 기반한 그 디지털 전환 전략서부터 출연연의 중장기 임무 전략 기술을 기획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좀 더 출연연이 중장기적인 그런 임무를 국가적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쌓여 있는 원천 기술을 그 연구원 창업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의 기술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출연연의 연구 성과 확산을 갖다가 조직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반 대학에서는 일반 대학 211개, 그다음에 전문 대학 같은 경우는 145개 대학에 전체 356개의 산학 협력단이 구축돼 있는데 출연연에는 사실은 기술이전 센터 아니면 TLO 조직 이런 식의 조직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 R&D에서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출연연도 다양하게 뭐 기술 이전, 창업, 사업화, 글로벌 특허 전략서부터 그런 출연연이 축적된 그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 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조직으로서 출연연의 산학연 협력단 조직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게 과기부와 국가적 연구회와 협력을 해서 출연연의 연구 성과 확산이 체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은 좀 더 우리나라의 그런 한국판 유질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과기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토론하고 마지막 결론 때 서로 한 말씀들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윤호식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화총 윤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년도 새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만나게 돼서 참 섭섭합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하지만 그래도 뭐 시대가 시대니만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곽전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 뭐 인사이트 있고 앞으로 주는 시사점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21년도 과학기술 예산을 시사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27조, 내년도 21년도 국가 R&D 예산이 27조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 27조를 10개 10대 중점 트렌드 프로젝트로다가 이제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 27조는 국가 재정이고 나머지 한 73조가 민간 R&D 재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21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00조 원 R&D 시대를 슬로건으로 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지난 21일 날 전원회의를 한 것은 국가심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통합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최고의 의결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되고 제안된 안건이 2개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곽재원 박사님이 10대 키워드 프로젝트를 말씀해 주신 거를 2개로 축약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안건 상정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정부 안건으로 상정된 게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이라고 해갖고 21년도, 22년도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과제에 대한 정부 보고 안건입니다. 이 정부 보고 안건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기부, 산업통상부, 교육부가 부처 통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안건이고, 또 하나는 자문회의 안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박문수 박사도 얘기했던 이제는 국민의 삶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R&D 전략으로 해서 2개의 보고 안건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좀 간략히 좀 더 세부적으로 조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민간 R&D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은 2개년간의 전략으로 다 보고 안건으로 상정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기업 R&D가 지금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산기업이 금년 하반기에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은 58.9%, 그건 1586개 그 산기업의 회원단체 회원들이 60% 정도가 R&D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한답니다. 기업에서 민간 R&D를. 그 다음에 민간 R&D 투자 증가율도 보면은 한 18년도에 한 10.7%,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뭐 한 5.4%, 금년에는 4.6%로 이렇게 계속 3개년간 트렌드를 보니까 계속 R&D 증가, 투자율이 감소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중소 벤처기업 인력의 83%, 그 다음에 기업 연구인력의 53%를 고용하고 있는데도 투자 여력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소벤처 매출액 대비 R&D 투자가 지금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는데 3.8%, 한 14년, 15년도, 그 다음에 16년도 보니까 3.7%, 18년도는 뭐 한 2.9% 정도로 이렇게 계속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민간 기술 혁신,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지금 안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추진 과제로서는 4개의 핵심 추진 과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이제 기업의 R&D 투자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하는 거하고, 두 번째가 이제 상용화가 중요한 정부 R&D에서 인간 역할을 좀 확대해보자 하는 그런 과제, 그 다음에 기업이 당장 나서기 어려운 R&D에 정부가 이제 마중물 역할을 좀 강화해보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R&D 혁신이 중심이 되도록 지원을 하자 하는 좀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런 과제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다가는 이제 첫 번째, 기업이 참여하는 정부 R&D 행정 부담을 좀 간소화하고 연구 실증 특례와 신규 규제 개선을 좀 강화하는 R&D 규제 샌드박스를 좀 확대해 주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재원을 활용하고 기업 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 펀드를 이제 민간에서 한 5천억 정도를 조성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국가 R&D 재정도 좀 같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과제들을 지금 실행 방안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2년간 기업 R&D 재정 부담을 약 1조 원 정도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략, 비용 절감 계획을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상용화가 중요한 정부 R&D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자는 이런 방법으로는 K-R&D 모델이라고 그래갖고 민간 전문가가 사업 전반의 전권과 책임을 갖고 도전적 목표를 달성 매진하는 R&D 모델로 제도화하자. 요게 이제 과학기술기본법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본법으로 지금 저희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기업에 자율적 안정적 지원을 하는 혁신 도전형 R&D하고 주어진 문제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먼저 연구하고 성공했을 때 포상금을 지원하는 뭐 일종의 뭐 후불형 R&D 이런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지금 방안을 지금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천 연구 단계부터 시장 전문가가 참여해서 산업 수요하고 시장 전망에 근거한 목표 설정과 관리 추진을 하는 R&D 사업화 지향을 강화하겠다 하는 이런 실행안을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업이 당장 나서기 어려운 R&D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자는 그런 방안으로서는 지금 현재 차세대 선도 기술로 시스템 반도체나 미래차, 바이오, 헬스 이후에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은 차세대 선도 기술 한 10개 정도를 좀 10개 이상으로 투자 전략을 마련해보자 하는 그런 구체화 계획입니다. 그 10개 이상의 차세대 선도 기술을 예를 든 것이 이제 인간 두뇌 모사 반도체, 그 다음에 플라잉카,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내회로, CCUS 등 이런 차세대 선도 기술을 10개 이상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보자 하는 그 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 이제 협력하고 혁신 중소기업형 육성 방안을 반영을 해서 좀 전략을 만들어 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소중견기업과 지역이 R&D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실행 방안으로서는 이제 현재 4만여 개 정도의 기업부설 연구소의 역량을 좀 진단을 해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보자 하는 그런 역량 진단 형태로는 뭐 잠재형 연구소, 도약형 연구소, 그다음에 선도형 연구소 이렇게 맞춤형 전용 R&D로 지원을 해보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범한 16개 지역 강소특구를 이제 17개까지 좀 확대를 하고 지역의 고급 일자리, 그다음에 지역의 간판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각 출연연별 지역 조직 현재는 한 61개 정도가 있는데 그 61개를 6개의 권역별로 협의체가 이제 협업해서 지역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인력 컨설팅 등 밀착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좀 전략을 꾸며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 내년 21년과 22년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으로다가 제안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으로 요거는 중장기 전략으로다가 제안을 한 겁니다. 자문안건으로. 여기에는 우리 윤 박사님 저 정리를 해주시고 나중에 또 시간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두 번째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으로서는 지금 다들 잘 아시는 문제가 이제 사회적 난제 R&D를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해서 임무지향형 R&D를 추진하겠다. 우리 박문수 박사도 각 추천기관별로 임무지향형 추천기관의 미션을 주자 하는 얘기. 그다음에 요게 이제 시장 조성을 통해서 규제 혁신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는 요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 즉 감염병이나 기후변화 등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R&D에서 투자 확대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좀 쾌적하게 해보자는 이런 과제로다가 한 3개의 전략 과제를
도안을 했는데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R&D 정책 우선순위를 사회 난제에 대응해 두고 중장기적으로 과감하게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기부 혁신본부를 총괄부처로 하는 목표와 임무 설정 R&D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임무지향적인 추진 체계를 확정하겠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연구 성과가 성공적 난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기획 단계부터 이제 기술 검증, 인허가, 시장 초기 조성 계획 등을 반영해서 통합적으로 정책적으로 성과 확산을 하겠다 하는 이런 난제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한 1조 5천억 정도 투입을 했지만 2025년까지는 약 한 4조 5천억, 한 3배 정도 확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 과제를 2개 안건을 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1년도 예산안부터는 요 보고하는 안건을 실행하는 과기부가 직접 R&D 기획하고 참여하는 통합관리하는 이런 추진 체계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전략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키스트에 계시다가 한밭대학으로 옮기신 박성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박성욱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연말에 각재원 원장님의 이 발표, 그러니까 내년을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 해를 전망하는 발표를 들으면서 송년회를 같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저희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이번에 이제 유감스럽게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런 모임을 또 다행히 우리 이태식 원장님 경기도 가총 회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런 자리를 갖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딱 1년 됐더라고요. 왜냐면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해서 2020년 대한민국의 1월 8일에 제가 찾아보니까 첫 환자가 이제 발생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기록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불과 1년 전에는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딱 1년에 그 코로나가 저희한테 미친 영향이 진짜 너무나 다양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렇게 이제 감염병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플라스틱 문제도 되게 클 건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이제 미치는 영향이 각 개개인별로 한 명 한 명한테 미치기보다는 전체 다수의 집단한테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그 의심치 않을 만한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년에는 각정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을 해주셨고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느끼는 이제 21년은 이 코로나19가 내년에 이제 치료제나 백신 같은 문제가 또 저희가 연결해서 들어갈 거고, 또 과기 쪽에서는 정책 쪽, 저희 이제 과기 정책을 계속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과기 정책 쪽에서는 1월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새로운 국면을 저희는 맞이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 선거 중에 그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빌드 백 베더, 그다음에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2개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래 일자리 창출하고 신산업, 그다음에 기술 측면에서 글로벌 리더십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 투자, 그다음에 확대도 해야 되고 조직도 갖춰야 된다. 이걸 이제 윤호식 본부장도 설명을 해주셨고, 이게 되게 앞으로 다가올 21년에는 과학기 정책 쪽에서는 크게 저는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저희가 2016년에 그 AI가 확 붐이 불었고, 그다음에 2019년에 소구장이 확 붐이 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주장했던 거는 바텀업, 그러니까 즉 그 출연연이라든지 과기에 있는 사람들이 요거는 중요하고 기존요거는 중요합니다 라고 열심히 저희가 주장했던 게,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이제 바로바로 반영되지 못하고 큰 사건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그 인공지능도 그 알파고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 늘어났었고요.
그다음에 서부장도 그 지난 10년 전 이후부터 계속 강조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한번 소부장의 규제가 한번 뜨니까 저희가 이제 확 붐이 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같은 사태도 그 전에 이제 바이러스나 감염병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거하고 조금 범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관련된 인산이 이제 확 늘어나고 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그게 이제 한 분야가 임팩트가 있어서 쑥 늘어나기보다는 그냥 기초라든지 그냥 온천 연구에 대한 투자를 그냥 지속적으로 해서 이 분야에 대한 신성장리 분야가 이제 혹시 필요한 분야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룸을 두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이드노믹스 벌써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이드노믹스에도 지금 강조하는 게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겠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지금 주장을 내년부터 이제 시작할 거니 저희도 좀 그런 준비를 미리 하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K방역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서도 계속 이야기도 나오고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도 그랬지만 그 민간 참여가 중요함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참여를 어느 정도 해서 정확한 지식, 그러니까 팩트, 그다음에 가짜 뉴스를 막아주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게 정책에 방해될 수 있게끔 민간 과학자 참여의 확대가 분명히 이제 필요한 시기인데, 2020년에 저희가 K방역하면서 물론 그 관리청, 질병관리청에서 정경 공장이 청장으로 되면서 늘공보다는 그 전문가가 가서 해서 잘한 점 물론 공과가 있었지만 그런 참여도가 앞으로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첨단 과학 기술 분야가 계속 이슈화되면서 AI,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좀 이런 참여가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과총도 경기과총 포함해서 지역별로 과총들이 지원 다 있는데 그 지역의 그 과총이 중심이 돼서 지방 정부, 즉 지자체들이 활동하려고 하는 과기 쪽의 예산이라든지 집행할 때 전문가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끔 과총 차원에서 지역 과총하고 연결해서 민간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좀 2021년에는 좀 더 강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제 원자력 포함해서 그 외교 분야의 과학기술 쪽에 활동할 수 있는 게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2019년 그 딱 코로나 12월이 있는 이후에 2020년에 저희가 이제 해외 출장을 금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좀 자제를 시키면서 해외를 저희가 가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계가 너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아까 일본도 박문수 박사님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문서로 접하지만 진짜 친분이 있거나 스킨십이 강하면 이런 온라인으로 대면을 하더라도 충분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못하면서 아예 이제 그런 게 끊어져서 과학기술 분야의 외교 협력을 좀 아까 말씀드린 민간 과학자들이 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분야의 그 세부 디테일한 전공 베이스별로 이런 역할을 좀 가총이 좀 해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21년에 했으면 좋겠다 바람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각경원님 말씀해 준 것 중에서 이제 데이터 경제를 종종 이제 단어를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요에 좀 관심이 있는데, 데이터 경제가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이 용어들이 좀 혼동해 쓰고 있는데 추후에는 좀 데이터 경제가 저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데이터 경제가 이제 2011년 그 보고서, 맥킨지 보고서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가트너 보고서에서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이루는 그 데이터 총생산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GDP라고 하는 그로스 도메스틱, 국내 총생산이라고 우리가 경제 지표를 항상 쓰고 있는데, 그 그로스 데이터 프로덕트라는 데이터 총생산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경제를 이끌면서 데이터 총생산 구성 요소인 볼륨이라든지 UCG, 이제 사용이죠. 그다음에 액세시빌리티, 접근성이라든지 복잡성,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그 세계 리딩하는 국가가 좀 한 발짝 21년에는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또 하나 가져봅니다. 그래서 21년에는 이제 물론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국면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과학기술 정책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있을 테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심으로 저희가 준비해 나가면 좀 더 나은 그 한 해를 저희가 좀 준비해 가지 않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학기술정보원 키스트의 최희석 박사님하고 아까 항공우주연구원의 주광혁 박사님한테 잠깐 부탁드렸는데 가능하시면 한 말씀들 해주시고요. 지금 토목학회장이신 한만엽 교수가 들어와 계신데 얼굴은 안 보이고요. 일단 두 분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트의 최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발제해 주신 각재원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의미 있는 포럼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이태식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이제 UDL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과거 이제 1920년대의 UDL하고 지금의 UDL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UDL의 그냥 차이점은 과거의 UDL은 그냥 심플하게 봤을 때 과거의 UDL은 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의 어떤 UDL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UDL은 다행스럽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과학기술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기쁘게도 이제 지금의 UDL은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의 성장을 이제 이끌어내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직접 투자 방식의 어떤 UD를 통해서 어떤 산업에 직접 투자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방식이랑 지금은 과학기술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을 통해서 그것이 데이터 산업 혹은 어떤 AI 기술 쪽에 투자가 되고 그것이 산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방식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과거보다는 간접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보다 더 정교하게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이 한 단계 이제 AI 기술이든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투자가 되고 그것이 다시 이제 산업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그 산업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복잡 다양한 어떤 사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투자 방식은 이제 적당하다라고 이제 합당하다라고 보는데 그러한 복잡한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각 단계별 어떤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들이 좀 더 정교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데이터 이제 발표 내용 중에 이제 데이터 경제에 대한 이제 얘기를 그걸 보고 제가 좀 전에 박성훈 교수님도 이제 데이터 경제에 대한 얘기를 주셨는데 데이터 경제에 있어서 지금 다행스럽게 이제 데이터 3법이 개정되고 데이터 3법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의 어떤 질적이든 혹은 양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제 여지는 훨씬 더 이제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그런데 곽재원 원장님 발표 내용 중에도 이렇게 있었지만 근데 현재 앞으로의 사회가 가파가 더더욱 성장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향후의 사회는 이제 데이터 경제로 이렇게 전환되는 어떤 시대에 있어서 결국에는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어떤 인프라 환경을 가지고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기존의 가파는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더욱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런 데이터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네, 박사님 조금만 시간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데이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 개인이든 혹은 새로운 어떤 산업에 도전하려고 하는 어떤 작은 기업이든 그들이 데이터 경제에 뛰어들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산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환경들이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관리 체계든 그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갖춰서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어떤 플랫폼화 시켜서 환경을 제공해 줘야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그 이제 조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공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의 주광혁 박사님은 지금 한국의 대표적으로 달 탐사 연구단의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광혁입니다. 사실 오늘 그 순서에 대해서 그 행사에 대해서 행사 시작 조금 전에 제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또 시간이 남아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아까 발표하신 그 교수님께서 또 거시적으로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전공이 항공우주다 보니까 간단하게 팬데믹 상황에서의 항공우주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나 또 토론자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제 나르는 그 개인용 비행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무엇보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 해외 출장을 못 간다고 했는데 사실 국내외 항공우주 관련해서 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항공산업은 사실은 이제 주로 운항 사업에 관련된 거고요. 또 그 여객기를 우리나라는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항공 제작 산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주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LCC에 대한 것들은 뭐 영향을 받는 것은 다 아실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은 그 예산의 한 80% 이상이 우주 관련 예산인데 사실상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그 팬데믹하고는 크게 영향 없이 저희가 내년도에도 예산을 그대로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스페이스X의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미국이 팬데믹 상황을 그 굉장히 의심할 정도로 일주일이 멀다 하고 그 로켓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도 24년 또 28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으로 이제 달 착륙, 유인 달 착륙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그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나사 사람들이 지금 9개월째 그 출근을 아직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미국 정부에서는 달 탐사 계획의 연기를 선언하지 않고 있고 계속 그대로 진행한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산업에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운항을 비롯한 그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제 개인용 항공기, 저희는 이제 그 전문용어로 U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표현으로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지금 우버의 도심 항공 그 모빌리티를 그 사업을 착수 선언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그 설계 그룹들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랑 그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제 각자 또는 이제 연합으로 해서 지금 한 25년도 전후 서비스를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그 로드맵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 서울하고 지방 한 군데씩 해서 그 시범 서비스를 곧 할 실정 그 도시를 선정할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 의하면 2040년 이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장이 1조 5천억 불 정도에 다다를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항우연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 25년 이전에 저희가 현재 개발한 틸트로타 그 무인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연구 개발 1인성 무인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사실 박사님 이제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항공 운항 산업과 항공사 제작 산업은
이렇게 이제 나라 안팎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 이제 우주 개발이나 또 특별히 이제 그 앞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연구 개발에 대한 도시망구 모빌리티에 관한 시장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고 여전히 뜨겁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국제협력 그 이동 제한으로 인해서 국제협력이 많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전히 그 새해에도 저희 분야는 희망찬 어떤 그 그림을 가지고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과학기술을 얘기하다가 이 달과 모빌리티에 우리 주광욱 박사가 들어오셔갖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셨지만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서 달 탐사 화성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럭키하게 토목학회 현 회장이신 한만혁 교수가 들어오셔갖고 한 5분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은 1시간씩 말씀하시는 분이라서 미리 시간을 정해줘야 됩니다. 3분 되면 제가 손을 들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혹시 들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항상 학회에서 줌 이게 원격 화상회의가 세팅이 된 데서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제 컴퓨터로 사실 처음 켜봤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카메라도 이게 왜 얼굴이 안 들어오나 그거 헤매고 하다가 이제 겨우 세팅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어폰이나 이걸 안 하면 소리 하울링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리는 괜찮으신가요? 예, 다행입니다. 예. 네, 저도 사실 올해 1년 동안 그 토목학회장을 이끌어가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 모든 일 하나하나가 정상적으로 순탄하게 지나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덕분에 이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우리 화상회의가 아마 우리 사회에 또 전 세계적으로 정책되는데 가장 개척자적인 그런 경험을 실수와 그러한 잘못을 많이 저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은 이 화상회의에 들어온 것도 저도 사실 회의가 끝나고 이제 컴퓨터 체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식 원장님께서 소장님께서 보내주신 게 있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시대가 되면 저는 이제 전공이 토목인데요. 건설 산업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발표해 주신 비행기나 이런데 제 자신도 비행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실제 비행기 조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UAM이라고 하셨는데 UAM에도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우리나라 민간 항공 발전을 위해서 전국에 공항이 아닌 활주로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제안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차츰차츰 그게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의 세계는 그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항공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지상에 있는 교통이 이제 가솔린 자동차들이 전기 자동차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아마 지상에 있는 우리 도시 생활에 굉장히 장애물이 되는 도로와 도로교통 시설물들은 다 지하로 다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러한 지하 도시 또는 언더그라운드 스마트 시티를 정말 우리가 가장 환상적인 미래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지금 몇몇 사람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분 정도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는 아마 우리 전 모든 산업 분야에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생활과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한국공학한림원의 회원으로서 총연합회인가요?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경기지부 모임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매크로하다가 마이크로한 분야로 넘어가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20분 돼서 곽지원 교수님한테 랩업을 좀 말씀드리고 혹시 뭐 미진한 부분들이 계시면 뭐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갖고 품질연구원의 김영환 원장님도 들어오시고 또 김진철 대표님도 들어오시고 그런데 오늘 시간이 짧아서 더 못 말씀 나누겠고요. 아마 유튜브에 이 방송은 연결이 될 겁니다.